야, 오랜만이다. 잘 지내지? 그때 그 일 아직도 기억나지? 우리 나이엔 누가 먼저라도 연락해야 하지 않겠어? 이런 말 들으면 반가우시죠?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연락 한 통으로 당신 노년의 평온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겉으론 안부지만 속은 요구이고 부담이며 심지어는 계산입니다. 젊을 땐 인맥이 재산이었지만 늙어선 인연이 짐이 되는 순간이 더 많습니다. 특히 당신이 먼저 연락하면 잊고 지내던 문제들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오늘은 노년에 절대 먼저 연락하면 안 되는 5가지 사람을 주제로 평온한 노년을 지키기 위한 인간관계의 경계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연령대와 사는 지역을 댓글에 남기시고 영상에 대한 어떤 의견도 좋으니 같이 공유해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꼭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노년에 절대 먼저 연락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사람은 옛 연애 감정을 다시 꺼내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불쑥 안부를 물으며 연락하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땐 참 좋았지. 그때 그 카페 아직도 있더라는 말에 옛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듯하고 혼자라는 현실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그 따뜻함 뒤에 숨어 있는 건 결국 돈입니다. 그들은 옛 감정이라는 포장지로 감싼 채 돈이라는 속마음을 꺼냅니다. 당신의 외로움을 공략하는 방식은 놀랄 만큼 익숙하고 교묘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옛사람이 꺼내는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금전을 위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시작되자마자 다급한 사정을 말하며 돈을 빌리려 하거나 혹은 함께 투자하자는 말을 꺼냅니다. 내가 작은 찻집을 열려 하는데 너만 믿고 부탁할게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돈을 끌어내기 위한 장치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는 노년기에 생긴 금전 손실은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30대, 40대와는 다릅니다. 그 나이엔 다시 일하면 돈을 벌 수 있지만 지금은 자산을 지키는 것이 전부입니다. 500만 원, 1000만 원을 잃는 순간 그건 곧 병원비를 잃는 것이고 요양시설 입소 기회를 날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돈이 얽히면 관계는 반드시 망가지며 감정은 쓰레기처럼 버려지기 때문입니다. 돈을 받는 쪽은 미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해지며 연락을 끊습니다. 남는 건 배신감과 자책뿐입니다. 광주에 사는 76세 정선희 씨는 혼자 사는 노후를 보내던 중 52년 전 대학 시절 짝사랑했던 남자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땐 내가 내 마음을 너무 늦게 알았던 것 같아. 요즘 내 생각이 많이 나더라는 말에 가슴이 뛰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반가웠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씩 통화했고 가끔 커피도 마셨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자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아는 사람과 사업을 하나 해보려 하는데 내가 딱 500만 원만 투자해주면 매달 수익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계약서도 다 있고 절대 손해 안 보게 할게. 정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날 좋아했었고 지금도 나한텐 잘하니까 하는 생각에 결국 돈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가게 인테리어 사진도 보내고 직원 사진도 보여주며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2달 후 그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카톡은 읽지 않고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남은 건 외로움과 함께 밀려온 자책감이었습니다. 내가 바보였던 거죠. 추억이라는 이름에 속아서 돈을 내줬어요. 그냥 그 사람은 추억으로만 남겼어야 했어요. 노년은 감정보다 현실이 우선입니다. 추억은 아름다우나 현실은 냉정합니다. 누군가가 옛 감정을 꺼내며 다가온다면 그 순간부터 경계해야 합니다. 감정으로 위장한 돈 거래는 결국 신뢰도 무너뜨리고 당신의 인생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노년의 지갑은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지키지 못하면 단지 돈만 잃는 게 아니라 인생마저 흔들립니다. 옛 감정은 연락이 아닌 기억으로 간직할 때 비로소 안전합니다. 누군가 추억을 꺼내며 돈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침입입니다. 그 순간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이 당신의 남은 삶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전화를 했든 어떤 고민을 털어놓았든 결국 대화는 늘 그 사람 이야기로 끝납니다. 손주의 대학 합격부터 딸이 외국에서 뭘 샀다는 얘기, 자식이 차를 바꿨다는 자랑에
듣는 사람은 마치 관종처럼 옆에 앉아 박수나 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단순히 자랑만 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의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는다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런 사람과의 대화는 비교의 덫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 자식은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자식이 외제차를 몰고 다닌다느니 손주가 미국 명문대를 갔다느니 떠들어대면 자연스럽게 위축되고 자괴감이 생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위로를 받아야 할 상황에서도 도리어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 나이에도 아직 집도 없어요? 자식들한테 용돈은 좀 받아요? 라는 식의 말을 아무렇지 않게 던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노년에 중요한 건 자존감과 평정인데 이런 사람과 자주 연락하고 만나면 스스로를 깎아먹게 됩니다. 당신 삶의 기준이 흔들리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부정하게 됩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74세 윤순덕 씨는 얼마 전까지 고등학교 친구와 자주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둘은 50년직이었고 과거엔 늘 서로의 삶을 응원해주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딸이 대기업에 입사하고 사위가 의사가 된 뒤부터는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딸은 요즘 골프 배우느라 바쁘고 사위가 외제차를 뽑았다더라는 식의 이야기를 매번 반복했습니다. 윤 씨가 요즘 좀 허리도 아프고 병원비가 부담된다고 말해도 돌아오는 답은 아이고 난 딸이 병원까지 다 데려다 주니까 그런 걱정 안 해였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질투하는 자신의 마음이 부끄럽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모임에서 윤 씨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는 아직도 아파트 대출 갚고 있대. 나는 벌써 집도 딸 명의로 넘겼다니까. 그래야 자식이 효도하더라. 사람들은 웃었지만 윤 씨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와서 한참을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이 나이에도 아직 누구한테 기죽고 부러워하고 자책하고 내가 왜 그 전화를 받았을까 후회됐어요. 그 후로 윤 씨는 그 친구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모임에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기분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내 삶은 변한 게 없는데 자꾸 내 삶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연락 안 받으니까 내 하루가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윤 씨는 지금 작은 텃밭을 가꾸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손주는 일반 초등학교에 다니고 자식은 번듯하지 않아도 꾸준히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는 나를 깎아먹는 사람과는 절대 먼저 연락 안 해요. 내 마음이 평온해야 내 노년도 평온하거든요. 노년에 가장 중요한 건 평정심입니다. 누구와의 관계가 그 평정을 깨뜨리고 자존감을 무너뜨린다면 그 사람은 연락할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랑에만 취해 있는 사람은 당신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말 한마디는 칭찬이 아니라 공격이고 관심이 아니라 무시입니다. 이제는 당신 삶을 스스로 존중하고 그 가치를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 만날 때마다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는 순간 당신 인생은 비교의 구덩이로 굴러떨어집니다. 그 구덩이는 깊고 빠져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연락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 삶 자체가 그 자체로 충분히 소중합니다. 노년에 절대 먼저 연락하면 안 되는 세 번째 사람은 늘 아는 척하며 정보를 흘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강의를 합니다. 요즘 부동산은 무조건 지방으로 가야 돼. 내가 아는 사모펀드 하나가 대박이 났다더라. 요즘 비트코인이 다시 뜬다던데. 아직 몰라? 자기는 돈을 벌었다고 하면서 듣는 사람에게는 묘한 압박을 줍니다. 심지어 지금 아니면 기회 없다. 너만 특별히 알려주는 거다라며 은밀한 듯 유혹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 정보는 누구나 아는 인터넷 카더라 수준이거나 본인도 정확히 모르는 내용을 떠드는 것뿐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들은 정보를 주려는 게 아니라 우월감을 과시하려는 심리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걱정하는 척하지만 실은 자신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싶을 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정보에 기대어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면 당신만 책임을 떠안는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은 항상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습니다. 나는 그냥 들은 이야기야. 나는 괜찮았는데 너는 왜 그랬지? 라며 발뺌을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노년의 돈은 위험 감수 자금이 아니라 생존 자금이라는 점입니다. 한 번 잃으면 끝입니다.
다시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전북 익산시에 사는 75세 이남자 씨는 평생을 전략하며 살아온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손주 학비에 조금 보태고 병원비라도 여유있게 쓰자며 모아놓은 돈이 약 3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향 친구인 박모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이번에 진짜 확실한 정보 하나 있는데 내가 형님이라 말해주는 거야. 경남 쪽에 물류창고 개발이 들어가는데 지금 소액 투자자 모집 중이야. 1,000만 원만 넣어봐. 6개월이면 원금의 30% 붙어서 나와. 이 씨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내가 이미 2천만 원 넣었어. 사위가 대기업 물류팀인데 거기서 흘러나온 정보야. 진짜니까 믿어봐라고 말했습니다. 평소 박 씨는 항상 아는 척이 심했고 정치든 경제든 뭐든 다 꿰뚫고 있다는 듯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씨는 결국 친구의 말에 기대어 1,0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계약서는 있었지만 너무 간단했고 수익 보장은 말로만 설명됐습니다. 6개월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박 씨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씨는 경찰서에 신고까지 했지만 사기 피해자만 수십 명이었고 박 씨는 해외로 도피한 상태였습니다. 알고 보니 박 씨는 자기 돈은 넣지 않고 이 씨 같은 사람들한테만 투자를 유도해 수수료를 챙긴 것이었습니다. 이 씨는 허탈감에 몇 달을 앓았습니다. 그 인간은 원래 말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말에 흔들린 내가 더 밉더라고요. 조용히 살던 내가 왜 그 말을 믿었을까요? 그 후 이 씨는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 입을 닫고 귀도 막습니다. 내 돈은 내가 지키는 거고 남의 정보는 결국 남의 인생일 뿐이에요. 절대 먼저 연락 안 합니다. 나를 흔드는 사람은 내 인생에서 끝났어요. 노년엔 불확실한 정보보다 확실한 평온이 더 소중합니다. 말 많은 정보꾼은 당신 돈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는 순간 인생 마지막 자산까지 흔들립니다. 투자 정보를 흘리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노년의 생존 전략입니다.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당신 곁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노년에 절대 먼저 연락하면 안 되는 네 번째 사람은 노년에 재혼하자며 은근히 접근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엔 따뜻한 말 한마디, 잔잔한 위로처럼 다가옵니다. 혼자 외롭지 않으세요? 요즘 누가 밥 챙겨줘요? 이런 말이 꼭 연민처럼 들리지만 실은 철저히 계산된 유혹입니다. 그들은 사랑이 아니라 생활의 편의, 경제적 이익 혹은 돌봄, 노동을 기대하며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이 그리운 노년기에 그 따뜻함에 마음이 녹고 다시 누군가와 함께라는 환상에 기대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이면엔 냉정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노년의 재혼은 동반자가 아니라 책임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병원비, 생계, 자식 문제를 떠넘기고 다른 한쪽은 그걸 사랑이니까 참고 감당합니다. 결국 일방적인 희생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상대가 당신의 자산을 보고 접근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 수급 여부, 집 명의, 월 수입. 이런 정보를 자연스럽게 캐묻는 사람은 진심이 아니라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재혼 뒤에 오는 충돌은 이혼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자식 간 갈등, 재산 분쟁, 병수발 문제 등으로 인해 결국 혼자보다 더 외로운 노후가 찾아옵니다. 충남 논산시에 사는 78세 정영숙 씨는 10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창회 모임에서 70대 중반의 한 남성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 남성은 다정했고 전화도 자주 했습니다. 혼자 밥 차려 먹기 힘드시죠? 저도 혼자 살아 외로워요라는 말에 정 씨는 처음엔 거리를 두었지만 어느새 하루에 한 번씩 통화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 서로 외롭지 않게 같이 살아보면 좋지 않겠어요? 정 씨는 망설였지만 혼자 사는 외로움과 그가 보여준 배려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그 남성은 당장 혼인신고는 말고 그냥 살림만 같이 하자고 했고 정 씨는 결국 자기 아파트에 남성을 들였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남성은 정 씨 연금카드로 생활비를 결제하고 자식에게 전화하면 아직도 엄마를 혼자 두냐는 식으로 비난했고 자주 외출하며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정 씨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며칠 동안 병문 안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그 남성은 입만 열면 나는 혼자 있을 때가 더 자유로웠다는 말을 했고 정 씨에게는 집안일을 맡기고 외출을 즐겼습니다. 결국 정 씨는 아파트에서 그 남성을 내보냈고 그 과정에서도 말다툼과 물리적 충돌까지 겪었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자식들 앞에서 스스로 한 선택을 인정받지 못한 채 자책과 후회를 삼켜야 했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을 받아들인 내가 제일 원망스러웠어요. 따뜻한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그걸 몰랐어요. 노년의 재혼은 사랑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계약이 되기 쉽습니다. 누군가 다가와 다정한 말을 하고 함께 살자는 제안을 한다면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건 마음이 아니라 안정이고 그 안정은 종종 당신의 노동과 재산을 기반으로 합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또 다른 짐을 짊어지게 된다면 그건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조용히 무너지는 길입니다. 노년은 누구와 함께보다 어떻게 혼자가 더 중요해지는 시간입니다. 재혼을 제안하며 접근하는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는 순간 당신 삶의 중심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관계는 설레야 하고 편안해야 하며 당신을 지켜주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당신을 보호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켜내는 것. 그것이 노년의 진짜 존엄입니다. 노년에 절대 먼저 연락하면 안 되는 5번째 사람은 퇴직했는데도 아직도 직장 부하처럼 나를 대하는 사람입니다. 명함은 내려놨는데 태도는 여전히 상사입니다. 얼굴만 보면 반가워야 하는데 만나면 기가 먼저 죽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나?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뭐라고 했어? 그 나이 먹고도 그 수준이야?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며 대화는 늘 훈계와 평가로 시작되고 끝납니다. 당신이 인생의 동료로 대하고 싶은데 상대는 여전히 직급으로 군림하려 듭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들은 인간관계가 아닌 직장 질서 안에서 사람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에도 사람을 아래 사람, 내가 가르쳤던 애로 규정짓고 일상마저 지시하려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당신의 현재를 무시하고 과거의 위계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계속해서 깎여나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런 사람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 자연스럽게 당신 삶의 중심이 흔들리고 스스로를 무능하고 뒤처진 사람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74세 김영래 씨는 20년 전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팀장 출신 이모 씨와 다시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절, 같은 고생을 한 사이니 반갑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옛 추억을 나누며 웃었지만 만남이 거듭될수록 불편함이 쌓였습니다. 이 씨는 여전히 자신을 팀장님으로 포장했고 김 씨에게는 야, 너는 항상 일처리가 느렸지. 성격이 답답했어라며 과거 평가를 아무렇지 않게 입에 올렸습니다. 김 씨가 요즘에는 손주 돌보면서 글 쓰는 재미에 산다고 말하자 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글을 쓴다고? 그게 사람들한테 통하겠냐? 넌 그쪽 머리는 좀 부족했잖아. 김 씨는 한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자리를 웃으며 넘겼지만 집에 돌아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난 그 사람을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날 아직도 부하로 보는구나. 이후에도 이 씨는 단톡방에선 항상 다들 뭐하고 사냐? 너무 편하게 늙는 거 아냐? 는 식으로 말을 올렸고 김 씨가 뭔가 할 때마다 그건 내가 예전부터 시키려던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모임 날짜를 정할 때도 김 씨에게 그날 되게 해라고 지시하듯 말하는 바람에 모임을 취소한 적도 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김 씨가 동네 문화센터에서 자서전 쓰기 강좌를 시작했다는 말을 했을 때였습니다. 이 씨는 말했습니다. 넌 아직도 남한테 뭘 배우냐? 내가 알려줄게. 나한텐 배운 게 더 많아. 그 말에 김 씨는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형, 제발 좀 과거에서 벗어나요. 난 이제 누구의 부하도 아닙니다. 나도 나름대로 인생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김 씨는 이 씨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늙어서도 누군가 아래에 있어야 편한 사람과는 이제 끝입니다. 내 인생은 이제 내 것이고 누구의 평가도 지시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그는 손주와 글쓰기 수업을 함께하며 자기만의 삶을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년은 과거의 계급장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기입니다. 당신을 여전히 부하처럼 대하는 사람은 추억이 아니라 상처만 남깁니다. 이제는 수직이 아닌 수평의 관계가 필요할 때입니다.
존중이 없는 관계, 위계로만 이어지는 만남은 독이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는 순간 당신의 노년은 또다시 과거의 위계 속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제는 누구의 밑도 위도 아닌 오직 나 자신으로 당당히 서야 할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경험담과 의견을 댓글에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거울을 보세요. 거울 속 얼굴에 진짜 행복이 보이시나요? 아니면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피로가 가득한가요? 70세의 어떤 분들은 혼자 살면서도 누구보다 행복하고 자유로운 분들이 있어요. 반면에 자식도 있고 돈도 많은데 매일 불안해하고 외로운 분들도 있죠. 누가 더 행복할까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5가지만 준비하면 자식 눈치 안 보고 돈 걱정 안 하고 누구한테도 의존하지 않는 완전히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99%의 사람들이 이 진실을 모르고 있어요. 특히 3번째는 정말 충격적이에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평생 반대로 살아왔거든요. 마지막 5번째는 이것 없이는 앞에 4가지가 모두 무너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에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같은 고민을 하는 주변 분들께 공유도 해주세요.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생활비 최소 10년치 현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10년치 현금이라니 그게 말이 되나요?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짜 자유로운 노후를 보장하는 비결이에요. 먼저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혼자 살면서 한 달에 드는 최소 생활비가 얼마나 될까요? 집세, 식비, 병원비, 통신비, 교통비를 모두 합치면 보통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필요해요. 여유롭게 150만 원으로 계산해 보죠. 150만 원 곱하기 12개월하면 1년에 1,8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럼 10년치는 1억 8천만 원이에요. 1억 8천만 원이라니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모아요?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것은 생각보다 불가능한 숫자가 아니에요. 왜 10년치가 필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진짜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예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되고 누구한테도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경제적 독립이 주는 진짜 힘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건강 문제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면 언제 어떤 병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병원비 걱정 없이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건강 관리에도 돈을 아끼지 않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행도 가고 싶을 때 가고 취미 생활도 마음껏 하고 봉사활동도 할 수 있어요. 돈 걱정 없이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돈을 어떻게 모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출을 줄이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셔야 해요. 불필요한 보험료, 쓰지 않는 구독료, 비싼 외식비를 과감히 정리하세요. 만약 연금이나 월급으로 월 200만 원을 받고 계신다면 150만 원으로 살고 50만 원을 저축하세요. 그러면 30년이면 1억 8천만 원을 모을 수 있어요. 30년이나 걸려요? 하지 마세요. 어차피 시간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 시간 후에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인지, 여전히 돈 걱정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는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어요. 더 빨리 모으려면 부동산 임대 수입이나 주식 배당금 같은 추가 수입을 만드세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수입이 늘어도 생활비는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아껴 살면 재미없지 않나요? 라고 물어봐요. 하지만 진짜 재미는 경제적 자유를 얻은 후에 시작돼요.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 그게 진짜 행복한 노후 생활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매일 하는 돈 걱정들을 생각해 보세요. 병원비 걱정, 생활비 걱정, 자식들한테 폐 끼치는 걱정. 이 모든 것들을 10년치 현금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0년치 현금만으로는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없거든요. 진짜 혼자서도 최고의 삶을 살려면 나머지 4가지도 준비해야 해요. 특히 두 번째로 준비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그 놀라운 진실을 공개할 테니까 꼭 보세요. 두 번째는 나 먼저 챙기는 건전한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이라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잠깐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오셨죠? 젊을 때는 부모님을 위해, 결혼해서는 배우자와 자식을 위해, 직장에서는 회사를 위해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는 누가 살고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건전한 이기심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나쁜 이기심이 아니에요.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내 이익만 챙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내 필요를 먼저 채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거든요. 비행기를 타보셨죠? 비상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라고 안내방송이 나오나요? 자신이 먼저 착용한 후에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먼저 안전해야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평생 이런 식으로 살아오셨어요. 자식이 대학 등록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본인 적금을 깨서 주고, 며느리가 뭔가 사달라고 하면 본인 용돈을 아껴서 사주고, 손자 손녀 용돈 달라고 하면 본인 병원비를 아껴서 주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자식들은 부모가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됐고, 여러분은 정작 본인을 위한 시간과 돈은 하나도 없게 됐어요.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건전한 이기심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내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아픈데도 참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세요. 좋은 음식 먹고 싶으면 드시고 운동하고 싶으면 하세요. 건강한 부모가 자식에게도 도움이 돼요. 둘째,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하고 싶지 않은 일에 시간을 쓰지 마세요. 자식이 손자 봐달라고 해도 내가 피곤하면 오늘은 안 된다고 말하세요. 친구들이 모임에 나오라고 해도 내가 집에서 쉬고 싶으면 거절하세요. 셋째, 내 돈을 먼저 챙기세요. 자식이 돈 달라고 해도 내 노후 자금이 부족하면 없다고 하세요.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나중에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으려면 지금 내 돈부터 챙겨야 해요. 그렇게 하면 자식들이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하고 걱정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식들도 이해하게 돼요. 오히려 독립적이고 당당한 부모를 더 존경하게 되거든요. 건전한 이기심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남을 위해서만 살다가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돼요. 늙어서 아프고 외롭고 가난해져도 누구 하나 진심으로 도와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됐거든요. 반대로 건전한 이기심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자식들도 부담 없이 대할 수 있어요. 서로 의존하지 않으니까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요. 나이 들어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남에게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돈도 없고 건강도 없어서 자식들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피하려면 지금부터라도 나 자신을 먼저 챙기는 건전한 이기심을 가져야 해요. 죄책감 가질 필요 전혀 없어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오신 여러분이니까 이제는 본인을 위해 사셔도 돼요. 아니, 사셔야 해요. 그래야 진짜 자유롭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건전한 이기심만으로는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없어요. 다음 영상에서 그 해답을 알려드릴 테니까 꼭 보세요. 세 번째는 자식에게 미련 두지 않는 태도입니다. 자식한테 미련을 두지 말라니 그게 말이 되나요? 하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하지만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아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편해질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이 전화 안 받으면 밤새 잠 못 이루고 명절에 안 오면 서운해서 며칠을 속상해하고 자식 집에 놀러 갔는데 차갑게 대하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고 말이에요. 바로 이런 게 자식에게 미련을 두는 거예요. 자식에게 미련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식의 선택과 삶을 인정하고 내 감정을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자식이 어떻게 하든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거죠. 왜 이런 태도가 필요할까요? 현실을 한번 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바빠요. 직장 일도 힘들고 자기 가정도 챙겨야 하고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허리가 휘어져요. 그런데 여기에 부모님까지 챙기라고 하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실수를 하세요. 자식이 자주 안 온다고 서운해하고 용돈 안 준다고 섭섭해하고 관심 안 가져준다고 원망해요. 하지만 이런 감정들이 여러분을 더 불행하게 만들 뿐이에요. 자식에게 미련을 두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식도 독립된 어른이라는 걸 인정하세요. 30살, 40살이 넘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 어른이에요. 어른에게는 어른의 선택권이 있어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할 의무는 없다고요. 둘째, 기대를 낮추세요. 자식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져요. 대신 자식이 건강하게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나머지는 모두 덤이에요. 셋째, 자식의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누구랑 결혼하든 어떤 직업을 갖든 어디에 살든 자식 마음이에요. 내가 키워놨는데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키워준 건 부모의 의무였고 이제 그 의무는 끝났어요. 넷째, 연락 안 와도 서운해하지 마세요. 바쁘니까 연락 못하는 거예요. 연락 오면 반갑게 받고 안 와도 잘 살고 있겠지 하고 넘어가세요. 여러분이 서운해한다고 자식이 더 연락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담스러워해요. 다섯째, 자식 앞에서 외롭다는 표현하지 마세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 이런 말 들으면 자식들이 어떤 기분일까요? 죄책감만 들어요. 죄책감으로 오는 관심은 진짜 관심이 아니에요. 그럼 자식과 어떻게 지내야 하나요? 궁금하실 거예요. 답은 간단해요. 자식을 친구처럼 대하세요.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라 어른과 어른의 관계로 지내는 거예요. 서로 예의를 지키고 서로 독립적이고 서로 간섭하지 않는 관계 말이에요. 자식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되 오래 있으라고 붙잡지 마세요. 돈 달라고 하면 여유 있을 때만 주고 없으면 솔직히 없다고 하세요. 자식 문제로 고민 상담 받아도 조언만 해주고 직접 개입하지는 마세요. 이렇게 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자식들이 오히려 더 편하게 다가와요. 왜냐하면 부담이 없거든요. 엄마가 서운해 하시지 않을까, 뭐 해달라고 하시지 않을까, 이런 걱정 없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자식에게 미련을 두지 않으면 마음이 정말 편해져요. 자식이 연락 안 와도 괜찮고, 명절에 안 와도 괜찮고, 용돈 안 줘도 괜찮아요. 내 행복이 자식에게 달려있지 않으니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 때문에 산다고 하시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이고 여러분도 독립된 인격체예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 누가 누구를 위해 살 필요는 없어요. 자식에게 미련을 두지 않는 태도를 가지면 진짜 자유로운 노후가 시작돼요. 자식 눈치 안 보고 자식 기분 안 봐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혼자 살기의 진짜 매력이에요. 하지만 자식에게 미련을 두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네 번째, 이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해요. 다음 영상에서 그 비밀을 공개할 테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 번째는 완벽주의 버리고 적당주의입니다. 적당주의라니 그럼 대충 사는 건가요?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천만에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적당주의가 진짜 지혜로운 삶의 방식인지 깨달으실 거예요. 혹시 이런 분이신가요? 집안이 조금만 더러워도 견딜 수 없어서 매일 청소하고 음식 만들 때도 완벽하게 맛있게 해야 직성이 풀리고 옷차림도 항상 단정해야 하고 남들이 보기에 흠잡을 데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완벽주의에 빠져 계신 거예요. 완벽주의가 왜 문제일까요? 첫째, 너무 피곤해져요.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 하루 종일 일만 하게 돼요. 쉴 틈이 없어요. 둘째,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완벽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해져요. 셋째, 남을 힘들게 해요. 가족들도 여러분의 완벽주의 때문에 숨이 막혀요. 젊을 때는 그래도 체력이 있어서 완벽주의로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져요. 체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몸도 여기저기 아파오는데 여전히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몸이 견딜 수 없어요. 적당주의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중요한 건 제대로 하고 그렇지 않은 건 적당히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집 청소를 매일 완벽하게 할 필요 있나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충분해요.
음식도 매번 정성스럽게 만들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해먹어도 영양만 챙기면 돼요. 옷도 깔끔하기만 하면 되지 항상 정장 차려입을 필요 없어요. 적당주의를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80점 원칙을 세우세요. 100점 만점에 80점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80점과 100점의 차이는 미미하지만 투입하는 에너지는 몇 배나 달라요. 둘째,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정말 중요한 것 3가지만 정하고 그것만 제대로 하세요. 나머지는 적당히 해도 괜찮아요. 건강, 인간관계, 취미생활 이 3가지만 잘 챙겨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셋째,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세요. 남들이 뭐라고 할까 생각하니까 완벽해야 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남들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관심 없어요. 각자 자기 일로 바빠요. 넷째, 실수를 인정하세요. 실수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훨씬 편해져요. 이번엔 이렇게 됐네 하고 넘어가세요.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다섯째,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청소는 청소업체에 맡기고 요리는 배달음식 시켜 먹고 빨래는 세탁소에 맡겨도 돼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돈으로 해결하세요. 적당주의의 가장 큰 장점은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어. 그 여유 있는 시간에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장점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혈압도 내려가고 잠도 잘 오고 소화도 잘 돼요. 완벽주의로 인한 만성 피로도 사라져요. 인간관계도 좋아져요. 여러분이 여유로우니까 다른 사람들도 편하게 대할 수 있어요. 완벽주의자는 다른 사람에게도 완벽을 요구하게 되는데 적당주의자는 다른 사람의 실수도 너그럽게 봐줄 수 있어요. 그럼 너무 대충 사는 것 같은데요 하고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당주의는 대충 사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게 사는 거예요. 에너지를 아껴서 정말 중요한 곳에 쓰는 거거든요. 나이 들수록 체력과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 소중한 자원을 완벽주의로 낭비할 필요 없어요. 적당히 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완벽주의를 버리면 진짜 자유로워져요.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만족할 줄 아니까 항상 마음이 편해요. 남들과 비교하지도 않고 자책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 속도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적당주의만으로도 완전한 자유는 얻을 수 없어요. 마지막 5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이것을 모르면 앞에 4가지를 다 갖춰도 소용없으니까 다음 영상을 꼭 보세요. 마지막 비밀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예요. 5번째는 매일 30분 이상 걷기 습관 만들기입니다. 걷기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앞에 4가지를 모두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적이자 동시에 여러분을 구원해줄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혹시 이런 일상을 보내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TV 앞에 앉아서 뉴스 보고 점심 먹고 또 소파에 누워서 드라마 보고 저녁 먹고 또 TV 보다가 잠자리에 드시나요? 하루 종일 앉아서 누워서만 지내시나요? 그렇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왜 걷기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첫째, 건강이 모든 것의 기초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가짐이 좋아도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병원에만 다니게 되고 약값으로 돈은 다 나가고 고통 때문에 마음도 우울해져요. 둘째, 걷지 않으면 근육이 급속도로 줄어들어. 60세 이후에는 1년의 근육이 1에서 2%씩 사라져요. 걷지 않으면 더 빨리 사라져요. 근육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단 오르기 힘들어지고 무거운 것 들기 어려워지고 결국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게 돼요. 셋째, 뇌 건강에도 걷기가 필수예요. 걸으면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돼서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돼요. 반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뇌 기능이 떨어져서 기억력도 나빠지고 판단력도 흐려져요. 넷째, 걷기는 우울증을 예방해줘요. 집에만 있으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돼요. 하지만 밖에 나가서 걸으면 햇빛도 받고 새로운 풍경도 보고 사람들도 만나게 되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그럼 어떻게 걷기 습관을 만들까요? 첫째, 일단 밖으로 나가세요.
30분을 걸어야지 생각하지 말고 일단 현관문만 나가자 하고 시작하세요. 나가기만 해도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둘째, 시간을 정해 놓으세요. 아침 8시, 오후 3시처럼 정확한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이 되면 무조건 나가세요. 날씨 핑계, 몸이 좀 아프다는 핑계 대지 마시고 일단 나가세요. 셋째, 목적지를 만드세요. 그냥 걷기만 하면 재미없어요. 마트 가기, 은행 가기, 우체국 가기처럼 작은 용무라도 만들어서 걸어가세요. 목적이 있으면 걷기가 훨씬 쉬워져요. 넷째, 걷기 친구를 만드세요. 혼자 걷기 어려우면 이웃이나 친구와 함께 걸으세요. 약속이 있으면 나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서로 격려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걸으면 시간이 금방 가요. 다섯째, 만복이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세요. 하루에 몇 걸음 걸었는지 확인하면 동기부여가 돼요.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걷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좋아요. 30분 걷기가 어렵다면 10분부터 시작하세요. 10분에 익숙해지면 15분, 20분, 30분으로 늘려가세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하루 걸러 한번 1시간 걷는 것보다 매일 30분 걷는 게 훨씬 좋아요. 걸을 때 주의할 점도 있어요. 첫째, 편한 신발을 신으세요. 발이 아프면 걷기 싫어져요. 둘째, 너무 빨리 걷지 마세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면 충분해요. 셋째,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쉬었다가 걸으세요. 걷기의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한 달만 꾸준히 걸어도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지고 잠도 잘 오고 소화도 잘 되고 기분도 좋아져요. 6개월 정도 걸으면 더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혈압이 내려가고 혈당이 안정되고 체중도 줄어들어.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겨요.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성취감이 들거든요. 1년 이상 꾸준히 걸으면 인생이 바뀌어요. 병원 갈 일이 줄어들고 약 먹을 일도 줄어들고 활력이 넘쳐서 다른 것들도 하고 싶어져요. 정말 젊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걷기 습관이 있으면 앞에 4가지도 더 쉽게 실천할 수 있어요. 건강하니까 10년치 생활비도 덜 걱정되고 자신감이 있으니까 건전한 이기심도 갖기 쉽고 마음이 여유로우니까 자식에게 미련 두지 않기도 쉽고 체력이 있으니까 적당주의로 살아도 충분해요. 반대로 걷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비로 돈은 다 나가고 우울해져서 자식들한테 짜증내고 완벽주의로 스트레스 받고 결국 혼자 사는 게 불가능해져요. 매일 30분 걷기, 이것이야말로 진짜 자유로운 혼자 살기의 핵심이에요. 이 5가지를 모두 갖추면 정말 누구보다 행복하고 자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렸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할 이야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혹시 나이가 들면서 밖에 나가면 점점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가족들에게조차 만만하게 보인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6가지 충격적인 이유를 공개합니다. 이 진실을 모르면 여러분은 평생 혹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 비밀을 안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들으실 내용은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잔혹하지만 꼭 필요한 현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면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공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한번 호구가 되면 평생 만만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끔찍한 진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착한 마음에 남을 도와주다가 돈을 빌려주다가 한 번 당하고 나면 그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마치 피냄새를 맡은 상어들처럼 온갖 사기꾼들과 악질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를 보면 노인 대상 사기는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한 번 당한 노인이 또다시 당할 확률이 무려 70%나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호구 리스트에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사기꾼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치밀합니다. 그들은 한 번 성공한 타겟의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거래합니다. 여러분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성격까지 모든 정보가 암시장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가족들조차 여러분을 만만하게 보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한번 호구가 된 부모님을 보면서 자식들은 속으로 한숨을 쉽니다. 우리 부모님은 정말 순진하시다라고 생각하며 점점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이보다 슬픈 일이 있을까요? 이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속아 넘어간 이야기가 동네에 퍼지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우습게 봅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온갖 부탁과 요구의 타겟이 됩니다. 저 집은 말하면 들어준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특히 노년층을 노리는 새로운 수법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코인 투자 사기, 건강식품 판매, 보험 사기까지 그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외로움과 불안함을 정확히 파고듭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한번 호구가 되면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나는 정말 바보였구나라는 생각에 우울해지고 점점 자신감을 잃어갑니다. 그러면 더욱 쉬운 타겟이 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반대로 독하게 사는 노인들의 실제 사례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김철수 할아버지는 75세입니다. 어느 날 전화로 투자 권유를 받았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놈아, 내가 너보다 50년은 더 살았는데 나를 속이려고 하냐? 당장 전화 끊어라. 그 뒤로 그 할아버지에게는 단 한 번도 사기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퍼져서 아예 명단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사는 박영희 할머니는 78세입니다. 동네에서 유명한 독한 할머니로 소문났습니다. 한 번은 건강식품 판매원이 찾아와서 300만원짜리 제품을 팔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즉석에서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 판매원은 황급히 도망갔고 그 뒤로 동네 전체에 그 할머니 집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대구의 이만수 할아버지는 80세입니다. 자식들이 용돈을 달라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돈은 내가 쓸 거다. 필요하면 내가 벌어라. 처음에는 자식들이 섭섭해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할아버지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독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자식들도 더 열심히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교육입니다. 광주의 최순자 할머니는 77세입니다. 이웃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나도 언제 돈이 필요할지 모르니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웃은 처음에는 서운해했지만 나중에 할머니의 현명함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할머니는 동네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르신입니다. 인천의 정태호 할아버지는 82세입니다. 종교단체에서 그에게 헌금을 요구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돈을 원하신다면 직접 말씀하실 거다. 그 당당한 모습에 종교인들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독한 할아버지에게는 더 이상 접근하지 않습니다. 울산의 김미자 할머니는 74세입니다. 전화로 손자 사칭 사기를 당할 뻔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손자가 그런 바보 같은 실수를 할 리 없다. 사기꾼은 당황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할머니의 독한 성격 덕분에 사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독한 노인이 되어야 합니다. 착함과 호구는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 착한 사람은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충격적인 이유를 공개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돈이 없으면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이 없는 노인에 대한 사회의 시선은 더욱 차갑고 무자비해집니다. 병원에서도 가족들 사이에서도 심지어 친구들 사이에서도 돈이 없는 노인은 투명인간 취급을 받습니다. 실제로 요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돈 많은 노인과 가난한 노인에 대한 대우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합니다. 돈 없는 노인들은 기본적인 돌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가족들의 태도 변화입니다. 부모님이 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자식들의 방문 횟수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명절에도 슬그머니 빠지고 전화도 잘 받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돈도 없으면서 왜 오래 사시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병원에서의 차별은 더욱 노골적입니다. 돈 없는 노인이 응급실에 가면 의료진들의 표정부터 달라집니다. 보험은 있으세요? 보호자는 어디 계세요? 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치료 자체를 꺼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회복지사들조차 솔직히 털어놓습니다.
돈 없는 독거노인들은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진다고 말입니다. 언론에서도 정치인들도 가난한 노인 문제는 표가 되지 않는다며 외면합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벌어지는 일입니다. 평생 함께했던 친구들조차 돈 없는 친구를 점점 모임에서 배제합니다. 돈도 없는데 무슨 모임에 나와라는 눈빛을 받게 됩니다. 상점에서의 대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차림이 남루한 노인이 들어가면 점원들이 감시하듯 따라다닙니다. 돈도 없으면서 뭘 보러 왔나 하는 시선을 받습니다. 심지어 종교단체에서도 헌금 능력에 따라 대우가 달라집니다. 돈 없는 신도는 뒷자리로 밀려나고 교회 내 모임에서도 소외됩니다. 가장 잔인한 것은 장례식장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돈 없는 노인이 돌아가시면 장례식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합니다. 조문객도 적고 화환도 별로 없습니다. 죽어서까지 차별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돈 많은 노인들의 실제 사례를 보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박재호 할아버지는 83세입니다. 수십억 원의 재산을 가진 할아버지는 어디를 가든 VIP 대우를 받습니다. 병원에서는 원장이 직접 나와서 인사하고 간병인들은 24시간 최고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같은 병에 걸린 가난한 노인과는 완전히 다른 치료를 받습니다. 부산의 김순덕 할머니는 78세입니다.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번 할머니는 자식들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매주 자식들이 안부를 묻고 손자 손녀들까지 할머니 눈치를 봅니다. 생일날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성대한 파티를 열어줍니다. 대구의 이철민 할아버지는 85세입니다. 사업으로 성공한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존경받는 어른으로 통합니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먼저 인사하고 식당에서는 특별 메뉴를 내어줍니다. 같은 나이의 가난한 노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습니다. 광주의 최영자 할머니는 80세입니다. 억대 연금을 받는 할머니는 요양원에서도 특별실을 사용합니다. 간병인들은 할머니를 모시기 위해 경쟁합니다. 같은 요양원의 다른 어르신들과는 받는 서비스의 질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인천의 정상호 할아버지는 77세입니다. 연금과 임대소득으로 넉넉한 할아버지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습니다. 모임을 주도하고 여행도 자주 갑니다. 친구들이 할아버지에게 먼저 연락하고 조언을 구합니다. 울산의 장미경 할머니는 76세입니다. 주식 투자로 성공한 할머니는 병원에서도 특진을 받습니다. 의사들이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간호사들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같은 병원에 다니는 가난한 환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습니다. 제주도의 한석범 할아버지는 79세입니다. 펜션 사업으로 성공한 할아버지는 지역에서 유명인사입니다. 관공서에서도 VIP 대우를 받고 각종 모임에 초청받습니다.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지위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돈이 있는 노인과 없는 노인의 대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세 번째 충격적인 이유를 공개합니다. 더욱 놀라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독하지 않으면 평생 들러리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착하고 순한 노인일수록 평생 주변 인물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심지어 동네에서도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실제로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노년기의 성격이 온순한 사람일수록 사회적 고립도가 높다고 합니다. 반대로 다소 까칠하고 독한 노인들이 오히려 더 많은 관심과 대우를 받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가족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순한 부모님일수록 자식들의 결정에서 완전히 배제됩니다. 어차피 우리 부모님은 뭐라고 안 하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아예 의견조차 묻지 않습니다. 명절 때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독한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이 눈치를 보며 최고급 선물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착한 시어머니는 시장에서 산 싸구려 과일로 때우는 며느리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한 성격의 노인은 항상 모임비를 더 많이 내거나 꾸준히를 떠맡게 됩니다. 저 사람은 싫은 소리 안 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계속 이용당합니다. 병원에서도 차별받습니다. 의사나 간호사들은 까칠한 환자에게는 더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순환 환자는 대충 진료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불평 안 할 테니까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상점에서도 호구 취급받습니다. 온순한 노인에게는 비싼 물건을 권하거나 필요 없는 것까지 팔려고 합니다. 거절하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기꾼들도 이런 성향을 노립니다. 들러리 인생을 살아온 노인들은 자존감이 낮아서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다니라며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죽을 때까지도 들러리라는 점입니다. 장례식에서도 조용히 치러지고 사람들 기억에서도 금세 잊혀집니다. 평생 주인공이 되어본 적이 없는 슬픈 인생이 됩니다. 하지만 독하게 사는 노인들의 실제 사례를 보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사는 김철수 할아버지는 81세입니다. 성격이 까칠하기로 유명한 할아버지는 가족 모임의 절대적인 중심인물입니다. 자식들은 할아버지 눈치를 보며 모든 결정을 할아버지께 먼저 보고합니다. 손자 손녀들까지 할아버지 앞에서는 조심조심합니다. 할아버지가 한마디만 해도 온 가족이 귀를 기울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박순자 할머니는 79세입니다. 독한 성격으로 소문난 할머니는 동네에서 무서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상점 주인들도 할머니에게는 최고급 상품만 권하고 이웃들도 할머니 의견을 먼저 묻습니다. 할머니가 나타나면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대구 중구의 이만석 할아버지는 84세입니다. 고집이 세기로 유명한 할아버지는 노인정에서도 리더 역할을 합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할아버지 말씀을 금과 옥조로 여깁니다. 할아버지가 제안하는 프로그램들은 무조건 채택되고 할아버지 중심으로 모든 활동이 돌아갑니다. 젊은 사회복지사들도 할아버지에게는 극존칭을 사용합니다. 광주 서구의 최영희 할머니는 77세입니다. 직설적인 성격의 할머니는 아파트 분여회장을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할머니 말씀은 무조건 따릅니다. 할머니가 문제 제기하면 즉시 해결됩니다. 다른 주민들도 할머니에게 먼저 인사하고 할머니 의견을 중요하게 받아들입니다. 인천 남동구의 정태호 할아버지는 78세입니다. 까다로운 성격의 할아버지는 병원에서도 VIP 대우를 받습니다. 의사들이 할아버지에게는 더 자세히 설명하고 간호사들도 특별히 신경 씁니다. 할아버지가 불만을 표시하면 병원 전체가 바로 개선합니다. 다른 환자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울산 남구의 장미자 할머니는 75세입니다. 독한 성격의 할머니는 시장에서도 유명인사입니다. 상인들이 할머니만 보면 최고급 상품을 먼저 보여줍니다. 할머니가 깎아달라고 하면 무조건 깎아줍니다. 다른 손님들도 할머니 뒤에서 얌전히 기다립니다. 할머니의 한마디가 상인들에게는 절대 명령입니다. 제주시의 한석봉 할아버지는 82세입니다. 고집센 할아버지는 경로당에서도 절대 권력자입니다. 할아버지가 제안한 바둑대회는 전 지역 어르신들이 참가합니다. 할아버지 말씀 한마디에 경로당 운영 방침이 바뀝니다. 젊은 직원들도 할아버지 앞에서는 고개를 숙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독한 노인은 죽을 때까지 주인공으로 살지만 순한 노인은 평생 들러리로 살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바꾸셔야 합니다. 다음 네 번째 더욱 충격적인 이유가 공개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 번째 이유는 바로 참는 게 미덕이 아닌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참고 인내하는 것이 미덕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21세기는 자기 주장을 확실히 하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무자비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현재 젊은 세대들을 보세요. 그들은 조금이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즉시 항의합니다. SNS에 올리고 언론에 제보하고 법적 조치까지 불사합니다. 참는 것을 바보 같은 행동으로 여깁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회 시스템 자체가 변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참고 견디는 사람을 훌륭하다고 여겼지만 지금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 취급합니다.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히 참고 있는 환자는 후순위로 밀려납니다. 하지만 계속 요구하고 항의하는 환자는 즉시 대응받습니다. 의료진들도 솔직히 말합니다. 조용한 환자보다 시끄러운 환자가 더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히 참고 있는 집단은 정책에서 소외됩니다. 하지만 집회하고 시위하고 목소리를 내는 집단은 즉시 정책에 반영됩니다. 참는 노인들은 복지 혜택에서도 뒤처집니다. 상점에서도 변화가 뚜렷합니다. 불친절한 서비스를 받고도 참고 넘어가는 고객은 계속 무시받습니다. 하지만 즉시 컴플레인을 제기하는 고객은 최고급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심지어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히 참는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무시받습니다. 하지만 자기 의견을 확실히 표현하는 부모님은 자식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참고 넘어간 피해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즉시 신고하고 문제 제기한 사안은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특히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차별과 무시는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참는 노인에게는 더욱 가혹하게 대합니다. 이 시대에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바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노인들의 실제 사례를 보면 놀라운 변화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김대호 할아버지는 76세입니다. 아파트 소음 문제로 고생하던 할아버지는 참지 않고 즉시 관리사무소에 항의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충 넘어가려던 직원들이 할아버지의 끈질긴 항의에 결국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에서 가장 조용한 동에 살고 있습니다. 부산 금정구의 박영순 할머니는 80세입니다. 병원에서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지자 할머니는 참지 않고 직접 원장실로 찾아갔습니다. 강력하게 항의한 결과 지금은 VIP 환자로 등록되어 우선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참았다면 평생 긴 대기 시간에 고생했을 것입니다. 대구 달서구의 이철민 할아버지는 83세입니다. 은행에서 무시당하는 대우를 받자 할아버지는 즉시 금융감독원에 신고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은행에서 정식 사과를 받았고 지금은 그 은행에서 최고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참았다면 계속 무시당했을 것입니다. 광주 북구의 최순덕 할머니는 78세입니다. 마트에서 불친절한 서비스를 받자 할머니는 즉시 본사에 항의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직원이 징계를 받았고 할머니는 VIP 고객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디를 가든 최고의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의 정만수 할아버지는 79세입니다. 택시기사가 불친절하게 굴자 할아버지는 즉시 택시회사에 신고했습니다. 그 기사는 교육을 받게 되었고 할아버지는 그 회사에서 VIP 고객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참았다면 계속 불쾌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울산 중구의 장미경 할머니는 77세입니다. 식당에서 음식이 늦게 나오자 할머니는 즉시 사장을 불러 항의했습니다. 그 결과 음식값을 할인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그 식당의 단골 VIP가 되었습니다. 사장이 직접 나와서 인사할 정도입니다. 제주시의 한석범 할아버지는 81세입니다. 관공서에서 업무 처리가 늦어지자 할아버지는 즉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자가 바뀌었고 할아버지의 업무는 우선 처리되고 있습니다. 참았다면 몇 달을 기다려야 했을 것입니다. 창원시의 오정숙 할머니는 75세입니다. 통신회사에서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자 할머니는 즉시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했습니다. 그 결과 잘못 청구된 요금을 모두 환불받았고 지금은 특별 할인 혜택까지 받고 있습니다. 참았다면 계속 손해를 봤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이 시대에는 참는 사람이 바보가 되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지금이라도 바뀌셔야 합니다. 다음은 더욱 놀라운 이유가 공개됩니다. 계속 시청하세요. 5번째 이유는 바로 미움받을 각오 없이는 진짜 행복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는 노인일수록 실제로는 가장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짜 행복은 미움받을 각오가 있을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신과 의사들이 증언합니다. 우울증에 걸린 노인 환자들의 공통점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고 남의 눈치만 보다가 결국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가짜 관계의 함정입니다. 착한 척하며 살아온 노인들 주변에는 진짜 친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관계가 이익을 위한 가짜 관계일 뿐입니다. 정작 어려울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 눈치만 보며 사는 부모님은 결국 자식들에게도 무시당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뭐든 다 들어주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점점 더 이용당하게 됩니다. 특히 끔찍한 것은 자기 자신조차 잃어버린다는 점입니다. 평생 남의 눈치만 보다 보니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됩니다. 거울을 봐도 낯선 사람 같다고 호소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타인지향적 삶의 비극이라고 부릅니다. 타인의 승인에만 의존하며 살다가 결국 아무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공허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도 이런 환자들을 자주 목격합니다. 난 평생 착하게만 살았는데 왜 이렇게 외롭고 불행할까요? 라고 하소연하는 노인들이 매일 찾아옵니다. 착하게 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자신을 숨긴 것이 문제였습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죽을 때까지도 가짜로 살게 된다는 점입니다. 임종 순간에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를 걱정하며 진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가짜 삶으로 시작해서 가짜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움받을 각오가 있는 노인들이 실제로 더 많은 진짜 사랑을 받는다고 합니다.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움받을 각오로 진짜 자신을 드러내며 사는 노인들의 실제 사례를 보면 놀라운 행복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김정호 할아버지는 82세입니다. 자식들이 용돈을 달라고 해도 단호하게 거절하는 할아버지입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서운해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할아버지의 소신을 존경합니다. 할아버지는 자신만의 취미생활을 즐기며 진짜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식들도 할아버지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부산 사하구의 박순애 할머니는 79세입니다. 이웃들의 뒷담화에 대해 정면으로 맞서는 할머니입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직접 말씀해 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이웃들이 할머니를 어려워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할머니의 솔직함을 좋아합니다. 진짜 친구들만 남게 되어 더욱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이만호 할아버지는 85세입니다. 노인정에서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할아버지입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반대하지만 할아버지는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같은 생각을 가진 진짜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더욱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매일 실감하고 있습니다. 광주 남구의 최영자 할머니는 77세입니다. 며느리들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긋는 할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부가 아닙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들이 서운해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할머니를 더욱 존중합니다.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면서 더욱 건강한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천 남구의 정상미 할머니는 76세입니다. 동네 부녀에서 부당한 일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할머니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할머니를 까다롭다고 하지만 할머니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의감 있는 사람들이 할머니를 지지하게 되었고 동네에서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양심에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뿌듯한지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울산 동구의 장철수 할아버지는 80세입니다. 병원에서 의사의 불친절한 태도에 대해 당당하게 항의하는 할아버지입니다. 일부 의료진들은 할아버지를 어려워하지만 할아버지는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실력 있는 의사들이 할아버지를 더욱 정성껏 진료해줍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당당한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의 한미순 할머니는 78세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춤을 추며 사는 할머니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나이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지만 할머니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깊은 우정을 나누며 진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오정남 할아버지는 81세입니다.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사는 할아버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는 않지만 할아버지는 자신의 길을 갑니다. 오히려 깊이 있는 사람들이 할아버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려고 찾아옵니다. 진정성 있는 관계만 남게 되어 더욱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미움받을 각오가 있어야 진짜 사랑도 받고 진짜 행복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 이유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6번째 이유는 바로 자식에게 기대는 순간 상처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자식에게 의존하며 사는 노인들의 말년은 절망과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평생 키워준 자식들이 노부모를 짐으로 여기는 무자비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노인복지관에서 상담하는 사례들을 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자식들이 전화도 안 받아요. 명절에도 오지 않아요. 용돈도 안 줘요라는 하소연이 끊이지 않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한 부모들이 말년에 받는 배신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자식들의 냉혹한 계산입니다. 부모님이 돈이 있으면 관심을 보이지만 돈이 떨어지면 연락도 끊어버립니다. 부모님 모시는 것도 돈이 드는 데라는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특히 며느리들의 태도 변화는 더욱 잔인합니다. 시어머니가 건강할 때는 아부하다가 몸이 아프면 즉시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시어머니 모시느라 우리 생활이 엉망이다라고 불평합니다. 병원에서도 참담한 현실을 목격합니다. 수술비가 많이 든다고 하면 자식들이 꼭 해야 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부모님의 생명보다 돈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임종순간입니다. 자식들이 유산분배 이야기를 하며 다투는 모습을 보고 숨을 거두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평생의 사랑이 마지막 순간에 모두 무너지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경고합니다. 자식에게 의존하는 노인일수록 우울증과 치매 발병률이 높다고 합니다. 끊임없는 실망과 상처가 정신 건강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사들도 증언합니다. 자식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노인분들이 가장 불행해 보인다고 말합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기 때문입니다. 법률 상담소에도 이런 사례들이 넘쳐납니다. 자식들이 부모님 재산을 가로채거나 부모님을 학대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혈육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르는 범죄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는 노인들의 실제 사례를 보면 놀라운 역전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김영철 할아버지는 84세입니다. 자식들에게 전혀 의존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할아버지입니다. 자신의 연금과 적금으로 생활하며 취미생활까지 즐기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할아버지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고 자주 안부를 묻고 찾아뵙니다. 독립적인 할아버지의 모습에 감동받은 자식들이 더욱 효도하고 싶어합니다. 부산 동래구의 박순희 할머니는 81세입니다. 혼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할머니입니다. 자식들이 그만하라고 해도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할머니의 당당함을 자랑스러워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할머니의 독립적인 모습이 자식들에게 큰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 달성군의 이철호 할아버지는 79세입니다. 농사를 지으며 자급자족하는 할아버지입니다. 자식들이 도시로 모시고 가겠다고 해도 난 내 땅에서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식들은 처음에 걱정했지만 지금은 할아버지의 의지를 존중합니다. 오히려 할아버지를 보러 자주 내려오며 농사일도 도와드립니다. 독립적인 할아버지 덕분에 가족관계가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광주 광산구의 최영순 할머니는 78세입니다. 자원봉사를 하며 보람찬 노년을 보내는 할머니입니다. 자식들에게 용돈을 받는 대신 오히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자식들이 놀라며 우리가 도와드려야 하는데라고 하지만 할머니는 내가 더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식들은 할머니의 숭고한 모습에 감동받아 더욱 자주 연락하고 찾아뵙니다. 인천 서구의 정만석 할아버지는 83세입니다. 독서와 글쓰기를 하며 지적인 노년을 보내는 할아버지입니다. 자식들과의 대화에서도 항상 새로운 지식을 전해주십니다. 자식들이 할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우리 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시다고 자랑합니다. 지적으로 독립적인 할아버지 덕분에 가족 모임이 더욱 의미 있어졌습니다. 울산 북구의 장미자 할머니는 76세입니다. 운동과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며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할머니입니다. 자식들보다 더 건강하셔서 오히려 자식들이 할머니에게 건강 비법을 묻습니다. 할머니의 건강한 모습에 자식들이 안심하며 더욱 자주 함께 운동하러 옵니다. 건강한 할머니 덕분에 가족 모두가 건강해졌습니다. 제주시의 한정남 할아버지는 80세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젊은 마음을 유지하는 할아버지입니다. 스마트폰도 자식들보다 더 잘 사용하시고 SNS도 활발하게 하십니다. 자식들이 오히려 할아버지에게 기술을 배우러 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젊은 사람보다 더 젊으시다고 자랑스러워합니다. 창원시의 오순자 할머니는 77세입니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적인 할머니입니다.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셔서 오히려 자식들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자식들이 할머니를 더욱 존경하며 우리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시다고 감탄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할머니 덕분에 자식들과의 관계가 더욱 평등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충격적인 현실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착하기만 한 호구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당당하고 독한 어른으로 변화하시겠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독하게 사세요. 여러분의 당당한 변화가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진짜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길은 독하게 사는 것뿐입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진정한 행복과 존경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독하게 살아서 당당한 노년을 만드세요. 나이 들어서 뭐 하며 살지? 이제 기대할 게 없네. 매일이 우울하고 재미없어.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놀라운 비밀을 공개합니다.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정말 마음 편히 살 수 있습니다. 83세 할아버지가 이 방법들을 실천한 후 일어난 기적 같은 변화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10년간 우울증에 시달리던 할아버지가 지금은 50대처럼 생기발랄하게 살고 계세요. 늙어서 마음 편히 사는 방법 7가지를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황혼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이 방법들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늙어 마음 편히 사는 첫 번째 방법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며 사는 것입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으셨을 겁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죠. 하지만 혹시 지금도 20년, 30년 전 일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시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 매달리는 것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과거를 놓아버리는 순간 인생이 기적처럼 바뀝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30년간 쌓인 과거의 무거운 짐을 단숨에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용서하는 겁니다. 젊었을 때 자식들에게 화를 많이 냈다고, 남편이나 아내에게 상처를 줬다고 계속 자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것 아닙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게 잠에서 깰 수 있어서 감사하다.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현재에 집중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찾는 것입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지만 바빠서 못했던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림 그리기, 서예, 정원 가꾸기, 악기 연주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현재에 몰입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할 때는 몸의 움직임에 집중하게 되어 다른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매일 30분씩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걸으면서 주변 풍경을 보고 새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끼다 보면 자연스럽게 현재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명상법을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기를 반복하면 됩니다. 호흡에만 집중하다 보면 머릿속이 맑아지고 평온해집니다. 여섯 번째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늘리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차 한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거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자연스럽게 현재에 집중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내 마음을 표현하다 보면 과거의 걱정거리들은 잠시 잊혀집니다. 정말 놀라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김할머니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75세가 되도록 무려 30년 동안 단 하나의 기억 때문에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차가운 말 한마디 때문이었죠. 그때 더 잘해드릴 걸, 그때 왜 그렇게 매정하게 굴었을까? 이런 자책이 30년간 할머니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 이 시간도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밥맛도 없고 웃는 일도 없었죠. 가족들이 아무리 달래도 소용없었습니다. 심지어 우울증 약까지 드시게 됐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말입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할머니께 던진 단 한마디가 30년간 굳게 닫혀있던 할머니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버린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었을까요? 할머니, 그 일은 이미 30년 전 일이에요. 아무리 후회해도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 대신 지금 이 순간부터 시어머님이 기뻐하실 일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반짝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그날 밤부터 할머니는 깊은 잠을 주무시기 시작했습니다. 3일 후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크게 웃으셨어요. 일주일 후에는 시장에 나가 맛있는 음식을 해드시겠다며 장을 보러 다니셨습니다. 30년 동안 할머니를 괴롭혔던 모든 고통이 단 일주일 만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마치 30년간 짊어지고 다녔던 무거운 바위를 한순간에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지금 할머니는 78세가 되셨는데 20대 처녀처럼 활기차게 사고 계십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이 들어서도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습관이 된 생각의 패턴을 바꾸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이 소중한 현재를 놓치지 마시고 충분히 누리며 사세요. 첫 번째는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용서하는 겁니다. 젊었을 때 자식들에게 화를 많이 냈다고, 남편이나 아내에게 상처를 줬다고 계속 자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것 아닙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게 잠에서 깰 수 있어서 감사하다.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현재에 집중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찾는 것입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지만 바빠서 못했던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림 그리기, 서예, 정원 가꾸기, 악기 연주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현재에 몰입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할 때는 몸의 움직임에 집중하게 되어 다른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매일 30분씩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걸으면서 주변 풍경을 보고 새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끼다 보면 자연스럽게 현재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명상법을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기를 반복하면 됩니다. 호흡에만 집중하다 보면 머릿속이 맑아지고 평온해집니다. 여섯 번째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늘리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차 한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거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자연스럽게 현재에 집중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내 마음을 표현하다 보면 과거의 걱정거리들은 잠시 잊혀집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이 들어서도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습관이 된 생각의 패턴을 바꾸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이 소중한 현재를 놓치지 마시고 충분히 누리며 사세요. 두 번째 방법은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놓아버리고 지금 가진 몸을 감사히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70대, 80대가 되면서 몸 여기저기가 아프고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건강 걱정 자체가 진짜 병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어디가 아플까 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은 건강한 사람도 병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반대로 걱정을 놓아버리는 순간 몸도 마음도 기적처럼 회복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건강공포증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정기검진만 충실히 받고 나머지는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1년에 한두 번 종합검진을 받으시고 그 결과에 따라 의사선생님 말씀을 잘 따르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괜한 걱정하지 마세요. 매일 이것저것 걱정한다고 병이 예방되는 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는 몸의 작은 신호들을 너무 크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픈 게 정상입니다. 무릎이 좀 아프고 허리가 좀 뻣뻣한 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에요. 이런 것들을 큰 병의 신호로 받아들이며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 정보를 너무 많이 찾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온갖 의학 정보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들은 대부분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올린 것들이고 불안감만 키울 뿐입니다. 정말 필요한 정보는 의사 선생님께 직접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지금 내 몸이 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전만 못하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지금도 충분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세요.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입니다. 다섯 번째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은 실제로 우리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병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은 몸의 치유력을 높여줍니다. 웃음이 최고의 명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즐겁게 사시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강법입니다. 여섯 번째는 적당한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건강 걱정하느라 움츠러들어 있지 마시고 몸을 적당히 움직이세요.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매일 30분씩 산책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일곱 번째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자꾸 건강 걱정이 생깁니다. 가족,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세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건강 걱정보다는 즐거운 일들에 집중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죠. 죽음을 무서워하며 사는 것보다는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데 집중하세요. 끔찍한 비극이 실제로 일어났던 사례가 있습니다. 박할아버지라는 분이 72세 되시던 해부터 갑자기 건강공포증에 사로잡히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온몸을 만져보며 여기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이 통증은 뭔가 심각한 병의 신호 아닐까 하며 불안해하셨죠. 한 달에 병원을 15번씩 가셨습니다. 대학병원, 종합병원을 돌아다니며 온갖 검사를 다 받으셨어요. 하지만 정작 검사 결과는 항상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할아버지는 믿지 않으셨어요. 의사들이 놓친 게 있을 거야. 더 정밀한 검사를 받아야 해라며 더 큰 병원, 더 유명한 의사를 찾아다니셨죠. 병원비만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갔습니다. 3년 동안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건강 걱정을 하면 할수록 할아버지는 정말로 병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스트레스로 혈압이 180까지 올라가고 불안감 때문에 밥도 못 드시고 밤마다 2-3시간밖에 주무시지 못했어요. 체중이 15kg이나 빠지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건강 걱정 때문에 진짜 병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이제 정말 지겹다. 병 걱정하느라 정작 사는 재미를 다 잃어버렸네.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나을 것 같다. 그 순간 그 사람이 할아버지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까지 3년 동안 온갖 검사를 다 받으셨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잖아요. 이제 그만 믿으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해보세요.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180도 달라지셨습니다. 병원 가는 횟수를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시고 대신 매일 아침 동네 산책을 시작하셨어요. 오늘은 어디가 아플까 대신 오늘은 뭘 하며 즐겁게 보낼까를 생각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 결과는 정말 기적 같았습니다. 한 달 만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식욕도 되찾으시고 밤에 7-8시간씩 깊은 잠을 주무시기 시작했어요. 빠졌던 체중도 다시 늘어나시고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75세가 되신 지금 55세처럼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고 계십니다.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놓아버리고 지금 가진 몸을 감사히 여기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이 들어서도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완벽한 건강을 추구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누리며 사세요. 첫 번째는 정기검진만 충실히 받고 나머지는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1년에 한두 번 종합검진을 받으시고 그 결과에 따라 의사선생님 말씀을 잘 따르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괜한 걱정하지 마세요. 매일 이것저것 걱정한다고 병이 예방되는 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는 몸의 작은 신호들을 너무 크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픈 게 정상입니다. 무릎이 좀 아프고 허리가 좀 뻣뻣한 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에요. 이런 것들을 큰 병의 신호로 받아들이며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 정보를 너무 많이 찾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온갖 의학 정보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들은 대부분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올린 것들이고 불안감만 키울 뿐입니다. 정말 필요한 정보는 의사 선생님께 직접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지금 내 몸이 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전만 못하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지금도 충분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세요.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입니다. 다섯 번째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은 실제로 우리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병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은 몸의 치유력을 높여줍니다. 웃음이 최고의 명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즐겁게 사시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강법입니다. 여섯 번째는 적당한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건강 걱정하느라 움츠러들어 있지 마시고 몸을 적당히 움직이세요.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매일 30분씩 산책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일곱 번째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자꾸 건강 걱정이 생깁니다. 가족,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세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건강 걱정보다는 즐거운 일들에 집중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죠. 죽음을 무서워하며 사는 것보다는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데 집중하세요.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놓아버리고 지금 가진 몸을 감사히 여기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이 들어서도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완벽한 건강을 추구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누리며 사세요. 세 번째 방법은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심해지는 게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옆집 할머니는 손자가 의사인데 우리 손자는 아직 취업도 못했다. 같은 나이인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건강해 보이고 나는 이렇게 아픈 데가 많을까? 이런 생각들로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기만 하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비교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반드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남들과 비교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완전히 앗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특별함을 발견하는 순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평생 습관이 된 비교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신만의 작은 특별함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요리를 잘한다, 식물을 잘 키운다, 사람들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찾아보세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질투나 부러움 대신 정말 좋으시겠어요? 라고 진심으로 말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세 번째는 자신만의 기준으로 행복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말하는 성공이나 행복이 아닌 나만의 작은 기쁨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맛있는 차 한 잔, 예쁜 꽃 한 송이도 충분한 행복입니다. 네 번째는 감사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매일 나에게 일어난 좋은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남과 비교할 시간에 내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기록하는 거죠. 5번째는 나이에 맞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과 같은 꿈을 꿀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나이에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들을 찾아보세요. 6번째는 자신만의 속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빠르게 간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할머니의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79세가 되도록 평생을 남들과 비교하며 사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옆집 아줌마는 남편이 공무원인데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벌이가 적을까? 자식들이 장성해서는 친구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는데 우리 아들은 왜 이 모양일까? 나이가 들어서는 같은 동네 할머니는 아들이 효자인데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하며 끝없이 남과 비교하셨어요. 특히 동네 경로당에 가시면 더욱 심해졌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이 우리 며느리가 이번에 또 용돈을 많이 줬어. 손자가 1등을 했어라고 자랑하면 할머니는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우울해하셨죠.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사나울까?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이 모양이네라며 한숨만 쉬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기 어려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할머니께 던진 단순한 질문 하나가 79년간 할머니를 괴롭혔던 모든 비교 의식을 순식간에 날려버린 겁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할머니만의 특별한 점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할머니만의 보물 같은 건 말이에요. 그 순간 할머니는 깜짝 놀라시며 그런 게 어디 있어? 나 같은 늙은이에게 무슨 특별한 게 있겠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동네에서 김치를 가장 맛있게 담그시잖아요. 그리고 화분 키우는 솜씨도 정말 대단하시고 무엇보다 동네 아이들이 할머니를 제일 좋아해요. 이런 건 다른 할머니들에게는 없는 할머니만의 특별한 재능이에요. 그날부터 할머니는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것처럼 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경로당에 가서도 다른 할머니들의 자랑을 들으면 참 좋으시겠어요 라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고 대신 본인은 오늘 동네 아이들에게 나누어 줄 김치를 담갔다는 이야기, 베란다 화분에 새싹이 났다는 이야기를 즐겁게 하셨어요. 2주 후 할머니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79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밝은 표정으로 매일을 사셨어요. 나도 이런 특별한 점이 있었구나라며 자신감을 되찾으시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대신 자신만의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할머니는 82세가 되셨는데 20년 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이십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이 들어서도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비교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만 자신만의 특별함을 아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지금부터라도 남의 인생이 아닌 내 인생을 사세요. 네 번째 방법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며 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완벽함에 매달리며 사십니다. 집안일은 완벽하게 해야 하고 손자들 앞에서는 흠잡을 데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여야 하고 건강관리도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런 완벽주의가 오히려 여러분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저것도 완벽하지 않네라며 자책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이처럼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순간 진정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완벽주의에서 벗어나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충분히 좋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100점이 아니어도 80점이면 충분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는 실수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깜빡하는 일이 늘어나고 예전만 못한 것들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이런 변화를 탓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보다는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을 완벽하게 보길 원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과정을 즐기는 것입니다. 결과가 완벽하지 않아도 그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보람에 집중해 보세요. 완벽한 요리가 아니어도 만드는 과정이 즐거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는 작은 성취에도 만족하는 것입니다. 큰 일을 해내지 못해도 오늘 하루 건강하게 지낸 것, 가족과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낸 것만으로도 충분한 성취입니다. 여섯 번째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 하지 마시고 필요할 때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그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는 나이에 맞는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의 기준으로 지금의 자신을 평가하지 마세요. 지금 나이에 맞는 적당한 기준을 세우고 그 안에서 만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는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도 감사할 점들을 찾아보세요. 건강한 몸, 따뜻한 가족, 평범한 일상 모두가 감사한 일입니다. 한 할아버지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76세가 되도록 평생을 완벽주의자로 사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어요. 회사에서도 완벽한 업무 처리로 유명했고 집에서도 모든 것을 질서정연하게 정리하고 관리하셨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예전만큼 완벽하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몸도 예전만큼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셨습니다. 왜 이것도 제대로 못하지? 예전에는 이런 실수를 안 했는데라며 자신을 끊임없이 질책하셨어요. 특히 집안일을 할 때 더욱 심해졌습니다. 청소를 해도 구석구석 완벽하지 않으면 다시 하고, 요리를 해도 간이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처음부터 다시 만드셨죠. 화분을 기를 때도 잎사귀 하나라도 시들면 내가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며 자책하셨습니다. 가족들이 할아버지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라고 말해도 믿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할아버지는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해도 만족스럽지 않고 항상 부족한 것 같고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일이 늘어났어요. 심지어 나이 들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됐다며 우울해하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단순한 깨달음이 할아버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께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할아버지가 만든 김치찌개는 완벽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저를 생각하며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 순간 할아버지는 깨달으셨습니다. 완벽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집안일을 할 때도 오늘은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만족하시고, 요리를 할 때도 간이 조금 안 맞아도 괜찮지라며 웃으셨어요. 6개월 후 할아버지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지니 오히려 모든 일이 더 즐거워지셨고, 완벽하지 않아도 행복해하는 할아버지를 보며 가족들도 더욱 편안해졌어요. 지금 할아버지는 80세가 되셨는데 완벽하지 않아서 더 인간다워라며 매일 웃으며 지내고 계십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이 들어서도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네 번째 방법입니다. 완벽함보다는 마음의 평안이, 100점보다는 80점의 만족이 더 소중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며 사세요. 다섯 번째 방법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외로움입니다. 오랜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은 바쁘다며 연락도 뜸해지고 배우자마저 먼저 떠나면 정말 혼자가 된 것 같아 막막하기만 하죠. 혹시 여러분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라며 걱정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마지막까지 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도 분명히 새로운 인연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은 외로움을 없애고 삶의 활력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동네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경로당, 복지관, 문화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에 용기를 내어 참석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해도 몇 번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등산, 요가, 서예, 노래교실 등 본인이 좋아하는 활동을 통해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보세요. 공통점이 있으면 대화가 훨씬 쉬워집니다. 세 번째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복지관에서 도시락 배달, 동네 청소, 아이들 돌봄 등 작은 봉사부터 시작해 보세요. 함께 좋은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유대감이 생깁니다. 네 번째는 온라인 모임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실버 세대를 위한 온라인 카페나 모임도 많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조금이라도 다룰 수 있다면 온라인에서도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먼저 다가가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같은 간단한 인사부터 시작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근하게 대해주실 겁니다. 여섯 번째는 꾸준히 만나는 것입니다. 한두 번 만나고 끝내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함께 차를 마시거나 산책을 하는 사이가 되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안부를 묻고 작은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진정한 우정을 쌓아가세요. 여덟 번째는 나이나 배경에 구애받지 않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적어도 학력이나 경제 수준이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놀라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73세 이모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남편이 돌아가신 후 20년 동안 거의 집에서만 지내셨어요. 자식들은 모두 멀리 살고 있고 예전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며 지내시다 보니 점점 우울해지고 건강도 나빠지셨죠. 특히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그나마 가끔 나가던 마트도 무서워서 못 가게 되고 완전히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라는 생각에 매일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붙인 공지사항을 보게 되셨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실버 요가 교실을 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평소 몸이 많이 아프셨던 이모님은 한 번만 가볼까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복지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20년 동안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를 거의 안 해보셨으니까요. 하지만 요가 선생님과 다른 수강생들이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어르신 처음 오셨어요? 저희도 처음에는 다 어색했는데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라며 반겨주셨죠. 몇 주 지나지 않아 이모님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요가 교실에서 만난 분들과 수업 후에 커피도 마시고 주말에는 함께 등산도 가게 되셨어요.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다 보니 대화가 정말 잘 통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요가 교실 친구들과 함께 여행도 다녀오셨어요. 그렇게 새로운 친구들이 생기니 매일이 즐거워지고 건강도 좋아지셨습니다.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웃음도 되찾으셨죠. 지금 이모님은 75세가 되셨는데 인생이 이렇게 다시 즐거워질 줄 몰랐다며 매일 행복해하고 계십니다. 요가 교실뿐만 아니라 서예 교실, 노래 교실까지 다니시며 더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계세요. 혼자 있던 시간에는 우울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고 하십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사회적 연계를 유지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이 들어서도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다섯 번째 방법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새로운 인연은 언제든 만들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을 기다리는 좋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의미 있는 일과 목적을 찾아 자신만의 가치를 실현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큰 상실감 중 하나가 바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라는 목적의식의 상실입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자식들도 독립하고 나면 갑자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아 막막하기만 하죠. 혹시 여러분도 이제 나는 뭘 하며 살아야 할까라며 허전함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겁니다.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이처럼 의미 있는 목적을 갖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도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핵심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새로운 삶의 목적과 가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신이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전문 지식, 육아 경험, 살아오면서 터득한 지혜들을 젊은 세대에게 전수해 보세요. 멘토링이나 강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배우며 성취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지만 바빠서 못했던 일들에 도전해 보세요. 그림, 음악, 글쓰기, 요리 등 무엇이든 새로운 배움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나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큰 보람과 자부심을 가져다 줍니다. 복지관 도우미, 환경정화활동, 독거노인 돌봄 등 다양한 봉사 기회가 있어요. 네 번째는 가족사나 개인사를 정리하며 후세에 남길 유산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서전 쓰기, 가족사 정리, 추억의 사진 앨범 만들기 등을 통해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정리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작은 사업이나 창작 활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이에 구애받지 말고 평생의 꿈이었던 일들을 실현해 보세요. 작은 카페 운영, 핸드메이드 제품 만들기, 블로그 운영 등 자신만의 작은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 놀라운 변신을 이룬 분의 진짜 이야기가 있습니다. 77세 박씨 할아버지는 공무원으로 35년간 근무하다가 은퇴하신 후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가 되셨어요. 평생 규칙적인 직장 생활만 하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매일이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몇 년은 그래도 집안일도 하고 텔레비전도 보며 시간을 보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제 사회에 필요 없는 사람이 됐구나. 그냥 시간만 때우며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건가라는 생각에 매일 한숨만 쉬셨습니다. 가족들이 취미생활을 권해도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라며 거부하셨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건강도 나빠지고 성격도 예민해져서 가족들까지 힘들어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한 계기로 할아버지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됐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할아버지에게 어르신 컴퓨터 좀 아시죠? 저희가 어르신들께 컴퓨터 기초를 가르칠 분을 찾고 있는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부탁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뭘 가르칠 수 있겠어 라며 주저하셨지만 복지관 직원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한 번만 해보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다른 어르신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기 시작하니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강생들이 선생님 덕분에 손자와 영상통화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인터넷으로 쇼핑도 할 수 있어요 라며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 할아버지는 가슴이 벅차오르셨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다시 찾게 된 겁니다. 그 후 할아버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셨습니다. 컴퓨터 교육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사용법, 인터넷 활용법까지 가르치는 범위를 넓히셨어요. 심지어 다른 복지관에서도 강의 요청이 들어올 정도로 유명해지셨습니다. 지금 할아버지는 80세가 되셨는데 매일이 너무 바쁘고 즐겁다며 웃으며 지내고 계십니다. 10년 동안 사라졌던 생기와 활력이 완전히 돌아오셨어요. 가족들도 할아버지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하며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씀하세요. 의미 있는 일과 목적을 찾아 자신만의 가치를 실현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이 들어서도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여섯 번째 방법입니다. 나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자신만의 특별한 목적과 가치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용기를 내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일곱 번째 방법은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오늘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꺼려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커지죠. 하지만 여기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오히려 삶이 더욱 소중하고 아름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매일을 불안하게 보내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줄 겁니다. 마지막까지 놓치지 마세요. 이처럼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은 남은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죽음을 자연의 순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잎이 지는 것처럼 죽음도 생명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경험들, 만나온 사람들, 느꼈던 감정들 모두가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해 보세요. 세 번째는 유산을 정리하며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물질적 유산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 경험담, 지혜를 가족이나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것도 소중한 유산입니다. 이런 준비를 통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네 번째는 하루하루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언젠가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오늘 하루가 더욱 특별하고 귀중하게 느껴집니다. 매 순간을 더 깊이 음미하며 살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영적인 평안을 찾는 것입니다. 종교나 명상, 철학 등을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갖게 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영적 성장을 추구해 보세요. 믿기 어려운 변화를 겪은 분의 실화가 있습니다. 이혜자 할머니라는 분이 78세가 되시던 해부터 갑자기 죽음에 대한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히셨습니다. 밤마다 언제 죽을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에 잠을 못 이루시고 하루 종일 불안에 떨며 지내셨어요. 심지어 죽음과 관련된 뉴스나 이야기만 들어도 온몸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가족들이 아무리 달래도 소용없었어요. 할머니,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라고 말해도 언제 갑자기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마음 편히 살아라며 매일 울음만 터뜨리셨죠. 그렇게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공포와 불안 속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네 절에서 스님이 하신 법문을 들으신 후 할머니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직 살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할머니는 깨달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죽음을 두려워하느라 정작 살아있는 오늘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래, 언젠가는 죽겠지. 그럼 오늘을 더 소중히 살자라는 마음가짐으로 바뀌신 겁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20년 동안 잠 못 이루던 밤들이 사라지고 깊은 잠을 주무시기 시작했어요. 죽음에 대한 걱정 대신 오늘 뭘 하며 즐겁게 보낼지를 생각하시게 됐죠. 동네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시고 손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평생 해보고 싶었던 그림 그리기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할머니는 81세가 되셨는데 내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말씀하세요. 죽음을 받아들인 후 오히려 삶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어졌다고 하십니다. 매일 아침 오늘도 하루를 더 선물 받았구나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해요.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오늘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이 들어서도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7번째 방법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삶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부터 하루하루를 선물처럼 여기며 더욱 깊이 사랑하며 사세요. 지금까지 늙어서 마음 편히 사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하면 여러분도 분명히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늙어서 마음 편히 사는 방법을 하나씩 천천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후반기가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